그러면 형은 차비 제발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무슨 얘기죠? 집에 나와 있는 이 순간? 아니요. 그것도 맞긴 한데 예.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좋다고 얘기하는 건 차비도 옷이 바로 여기 자, 2024년 4월 3일 수요일입니다. 히든풋볼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네. 자, 이미 저희가 다른 라이브나 콘텐츠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찬우 형이 또 이제 개인 방송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채널 이름은 이제 찬우형이다. 찬우형이다. 네, 저기 링크도 있어요. 고정 지금 저 채팅으로 나와 있죠. 하지 마. 네. 고정하지 마. 부끄러워. 사실 영상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영상 그때 라이브 한 거 하나 스트리밍 파일로 있는 인테리어랑 거. 엠폴리 그 라이브 했던 거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그거에서 골 들어갔을 때 쇼츠 하나랑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네. 예전에 그때 형님 그 게임도 좋아하시니까 네네네네. 하시는 김에 겸사겸사 개인 방송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냐라고 했을 때는 번거롭고 좀 귀찮은 것도 있고 또 이래저래 어렵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몇 년 전에는 그런 마인드였고. 예, 근데 네. 그 사이에 어떤 심경에 좀 네.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 저번에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얘기했을 때는 좀 바뀐 맞아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왜냐면 겨울에 이렇게 계속 돈만 까먹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냥 이렇게 내가 1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근데 보통 이제 겨울에는 일이 없으니 많이 없으니 그럼 한 10개월 일하고 2달 한 3달, 2-3달을 그냥 돈 까먹는 게 맞는 것 같지 아하. 않다. 10개월 일하고 10개월 사이에 틈틈이 좀 더 일을 해서 그래서 그리고 그 돈 까먹는 게 그걸 떠나서 그냥 그때 되게 무료하게 그냥 술만 먹고 막 이러는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그냥 뭐 그렇게 내가 어차피 게임은 할 거고 어차피 술도 먹을 거고 어차피 축구도 볼 테니 그럴 바에는 그냥 개인 방송 하나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영주 형도 이제 어차피 축구는 볼 거고 어차피 캠핑은 할 거고 어차피 집은 나가고 싶으니 또 캠핑과 또 영주 TV를 좀 개설한 거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와이프한테 술 허락을 받는 하나의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받는 오지게 인사를 받는 거죠. 나 전형들이 이렇게나 되셨어. 네. 여하튼 그 허락받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 전락했죠. 계속 술방하고 있습니다. 아하. 술방을 좋아해 막 이러면서 계속 술 때리고 얘기하고 헛소리하고 그러고 있죠. 네. 그러면 찬우 형은 그냥 종합 좀 하이브리드로 가실 건지 아니면 좀 이거 위주로 간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원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뭐 영상을 올리는 거보다도 원래는 이제 스트리밍을 생각을 했었던 그죠? 거고 그런 했었던 건데 근데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반응이 제일 좋은 걸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네. 기왕이면 그게 뭐 입중계가 될 수도 있고 네네.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 내가 어떤 걸 하는 걸 보고 싶은 것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거를 많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의 계획 확실하게 정해진 거는 딱 하나가 있어요. 인테르 경기가 시즌 끝날 때까지는 그 입중계 다 할 것이다. 팔로우는 쭉 한다. 네, 특히나 뭐 리그 경기나 이런 거. 리그 경기 그게 예. 다 어차피 리그밖에 없어요. 알면서 왜 물어봐? 미안합니다. 예. 깜빡했네요. 집중해야죠. 예. 사과 오지게 박으시죠. 네네. 챔스가 있는 줄 알았네요. 예. 참. 근데 많은 분들이 그 FM 해주시길 원하더라고요. 네. 저는 FM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기가 좀 두려워서 한 번 했다가 이게 뭐야 막 이러다가 욕만 쳐먹고 이제 요 그러다 관련된 보니까. 얘기를 저희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영주 형이랑 바르셀로나, 찬우 형이랑 그 인테르, FM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 두 분은 FM의 글씨 크기를 보는 걸 싫어한다. 그건 맞죠. 요즘 글씨가 많이 작나요? 이게 좀 작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찬우 형의 제가 게임 취향을 모르는 건 아닌데 FM 쪽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 스팀 종류의 어떤 그 쭉 플레이하는 그런 직접 게임들. 컨트롤하는 게임들. 그다음에 영주 형은 그런 거보다도 차라리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집을 더 바깥으로 더 나가서 캠핑을 하는 걸 좀 더 즐기신다. 그것도 그렇고 FM 하다 보면은 누가 뭐 출전 시간 때문에 불만이다. 예. 내가 걔네들까지 신경을 써야 돼. 신경 쓸 게 좀 많아. 네. 아니 뭐 진짜 뭘 해줬다고 지가. 조금 지나면 재계약해달라 그러고 뭐 언론에 뭐 이거 인터뷰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FM은 뭐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저랑 주원이 형이
두 형님들 가지고 게임을 해서 돈이 된다? 진작에 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두 형님들의 성향을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봤을 때 이거는 서로 간의 전파 낭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잘 하지 않아요. 예, 그거를 생각하시면 된다. 예. 어쨌든 저는 찬우 형은 이전부터 방송하면 찬우 형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잘 어울리실 스타일이기 때문에 두런두런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영종은 뭐 진작부터 방송을 또 하셨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 두 분의 어떤 구독자 경쟁 체제는 경쟁이요? 경쟁이 안 되죠. 이 형은 벌써 몇만. 근데 됐고. 제가 지금 몇 느끼기에는 명이죠? 또 캠핑 35,000명이에요. 또 영주가. 또 영주는 3만 명? 네, 또 캠핑은 멈췄어요. 멈췄다. 그래서 캠핑 영상도 또 영주에 간다. 또 영주에 먼저 올리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캠핑에 올리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굳이 채널을 분리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미쳤던 거예요. 아하. 네. 캠핑은 캠핑만을, 축구는 축구만을 그런 생각을 먼저 했었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영주 TV는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편집을 해주는데 또 캠핑은 말 그대로 내가 다 직접 하고 하셔야 싶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편집도 제가 다 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나눴었는데 미친 짓이었죠. 자, 지금 그러면 또 영주 35,000. 네. 찬우 형 이제 시작했는데 어쨌든 2,000명 넘었고. 네. 혹시 덕현이 께 얼마죠? 덕현이 형 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걔도 몇만 될 텐데. 덕현이 형은 꽤 많을 거예요. 덕현이 꽤 형은 많은데? 5만 1,100명. 덕현이 5만 5만. 명. 손수 호호호가 몇 명이죠? 손수 호호호. 7만 정도 될 거예요. 형이 찾고 계시네요. 예, 손수 호호호. 7.4만. 그리고 김간지 얼마죠? 무슨 저거 시청률 집계 그거 같아요. 야, 옛날에. 이거 약간 경주만 느낌이 드는데. 예, 김간지가 얼마인가요? 아우, 씨. 2,640. 나랑 라이벌이네 간지는. 형이 제가 봤을 때 하루 이틀이면 넘는 것 나랑 같은데요? 라이벌이야, 간지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덕현이는 워낙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크고 지금이 4월 3일이잖아요. 예. 12월 되면 박찬우나 송영주나 3만 뒤끝에서 경쟁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제 또 찬우 형도 시작하셨으니까 만약에 사실 아무도 제안을 안 하셔서 그런데 영주 형이나 찬우 형이 야, 너 방송 한번 나와줘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나갈 의지가 있거든요. 근데 영주 형도 얘기를 따로 안 하시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는 싶어요. 네. 그런데 저희 집에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잖아. 네네네네. 그러면 허락도 받아야 되지만 또 저쪽 분에게 집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분에게 또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네. 그리고 평식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강아지들이 저 좋아합니다. 종윤이 형 그 강아지 되게 잘 다뤄주세요. 예. 또 찬우 형은 이제 집도 여기 회사랑 가까우니까. 네, 뭐 예를 들어 찬우 형이 야 그러면 너랑 주원이랑 와서 술이나 한잔 하자. 그러면 저희는 충분히 갈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 출방 같은 거 하면 되게 좋겠다. 언제나 가능하죠. 집에서 뚝딱뚝딱. 당연 우리 집에 이제 의자가 충분히 없어서 그게 문제긴 한데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그게 더 좋아. 그게 더 편한 느낌이 마음이죠. 좋지. 느낌이 좋지. 그렇게 해서 부를 만한 사람 몇 명 있긴 해요. 뭐 지금 라디오 작가 하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 뭐 음악 평론가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네, 그거 좋잖아. 좋지. 친구들. 근데 사실 항상 느끼는 건데 저도 최근 들어서 혼자 이렇게 제 유튜브 하다 보면 제가 봐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2명, 3명씩 이제 왁자지껄 해야지만 그러면 좀 이제 분위기가 나니까.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뭐 또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뭐 덕현이도 하고 있고 형철이는 따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 따로 없고. 예. 네. 영주 형, 뭐 찬우 형, 수빈이도 지금 또 하고 있으니까 또 잘 되는 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네. 새벽에 심심하면 제 방송할 때 보러 오세요. 좋아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네. 이스타 TV처럼 일정을 딱 알려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요일에는 뭐 하고 네, 무슨 예, 요일에는 뭐 예.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제가 한두 번 올렸는데 그때 일이 생기면 근데 그렇게 하시기 쉽지가 않죠. 그게 다 취소가 되니까 하물며 약속을 못 사실 지키니까. 저희도 약간 어긋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맞아요. 네. 쉽진 않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확답 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인텔 경기. 그거는 픽스로 간다. 일단은. 그리고 그거는 사실 다른 일정이랑 거의 안 겹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프닝 토크의 찬우 형 채널을 잠깐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좀 이제 어그로성입니다만 저희가 또 이제 어그로를 한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전 첼시 소속이었던 네. 앤디 타운젠드라는 이 사람이 토크 스포츠에서 이제 방송 진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인데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는 아니다. 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봤을 때 어떻게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의미로 얘기한지는 대충 감이 오긴 해요. 예.
너 결국 트로피 없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게 기계. 지금 형님 말씀대로 손흥민은 탑 플레이어다. 훌륭한 선수다. 이거 손흥민 인정했습니다. 손흥민 자체는 인정을 했는데 레전드라는 용어는 맥락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에 대한 어떤 그 팬들 반응은 각자 기준이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리고 아시아 선수라는 걸 감안했을 때 오히려 레전드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트로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은 또 토트넘 레전드 맞아. 근데 프리미어리그 레전드인지는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죠.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라면 그래도 그 리그의 왕관을 한번 써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네, 저는 그 이야기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네, 한 대회에 물론 우리가 선수들 비교할 때 무조건 팀 커리어 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기준은 아닌데 근데 무언가의 어떤 칭호, 한 리그의 레전드 그 자격에는 적어도 그 사자의 어떤 왕자를 이렇게 딱 머리에 써야 되는 그렇죠. 그 순간에 와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주장인 것 같아요. 기준을 삼을 때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얘기가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타운센드의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예전에 손흥민 월클 논란이 있었을 때였죠. 근데 그건 얘기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손흥민에 대해서는 다 최상위 클래스라는 거를 이제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는 이제 그 윗레벨이라고 볼 수도 있는 레전드라는 호칭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왕관이라는 어떤 그 개념으로 봤을 때 걸리는 선수들이 누가 있냐면 리버풀 선수들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리버풀의 암흑기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는 동안에도 리그 우승이 없었던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스티븐 제라드 있죠. 제라드죠. 그러면 제라드는 프리미어리그 레전드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 기준을 진짜 트로피에 엄격하게 세우면 제라드는 대단한 레전드이지만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라는 어떤 기준에서 트로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세운다면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라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 있고 FA컵 우승 트로피 있잖아. 일단 챔피언스리그에서 리버풀을 이끌고 우승하면서 프리미어리그 클럽을 유럽에 굉장히 홍보한 효과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레전드가 맞긴 맞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자 어쨌든 타운젠드에게 야 그러면 너 손흥민을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라고 부르려면 너한테는 어떤 게 더 필요하니? 그렇지. 라고 물어봤을 때 현실적으로 리그 우승은 언제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그럼 뭘 좀 더 하면 타운젠드에 빙의했을 때 그래 이거면 오케이야 라고 할까요? 저는 FA컵 정도면 오케이 할 것 같은데. FA컵이라도 있으면 괜찮다. FA컵. 그러니까 토트넘이 오랜 기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토트넘을 이끌고 FA컵이든 어떤 컵을 들어 올리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건 어떤가요? 득점왕을 한 번 더 해. 그러면은 나는 그것도 괜찮을 것 그럼 같은데. 득점왕 2회째잖아. 그러면 사실 그런 얘기가 쉽사리 레전드 좀 아니지 않나라는 얘기 하기 힘들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주장이 많이 반박을 맞아. 사람들이 야 리그 득점왕을 2회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득점왕 2번은 진짜 쉽지 않거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만약에 한다면 공동 말고 단독. 단독. 그러면 거의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스포트라이트가 공동이면은 분산되다 보니까 뭔가 이 선수가 득점왕입니다 할 때 더 이슈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거 살라 좀 덜 넣으라 그러지 그랬어. 너무 넣었어 살라가. 눈치 없어. 눈치가 없어 이거. 전 노코멘트 하겠어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 개인 생각을 밝힐 차례인 것 같아서 전 타운젠드 얘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레전드에 대해서 뭐 그렇게 박한 조건을 들이미냐. 너무 빡빡하게 하는 거야. 일단 그 선수가 그 리그에서 처한 환경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선수가 그 리그에서 어떤 최초의 기록들을 달성했는지를 봤을 때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역대 프리미어리그 중에 최고고 어떻게 보면 유럽 내에서 성장한 선수가 아닌 타대륙에서 성장한 선수가 낯선 프리미어리그라는 빅리그에 와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리그에서 더 이슈가 되고 주목을 끌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 타이틀 이 정도면 그리고 지금 시즌의 활약이 예전에 그 케빈 필립스라고 썬더랜드에서 이제 득점왕을 했던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는 사실 득점의 분포도가 득점왕을 했지만 그 시즌 이외에는 전혀 아쉽고 활약 기간도 짧았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활약 기간도 길고 골 수가 이게 쭉 누적이 돼 있잖아요. 저는 이런 선수는 레전드라고 인정하지 않을 기준을 들이미는 게 오히려 더 쉽지가 않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 도대체 타운젠드 인정을 왜 받아야 되냐.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 여러분 맞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유튜브를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요. 저는 타운젠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런 개가 아니라 썸네일을 주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썸네일거리를 줬어. 왜냐면 이제 원래 축구 커뮤니티의 생리가 이전부터 쓸데없는 줄 세우기. 맞아. 사실 그것들이 하등 우리에게 밥줄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도움되지 않아요. 아무 도움도 되지 네. 않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들 다 굉장히 많은 돈을 벌면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근데 그런 걸로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때로는 너무 과한 어그로도 있지만 축구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뭐 이 사람 사실 저 몰라요. 저는 사실 안드로스 타운젠드만 알아요. 모르는데. 루턴에 있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랬을 때 그럼 뭐가 좀 더 있으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득점왕 추가 얘기했고 FA컵 타이틀 찬양 얘기했고 저는 그거 어떻습니까? 살라는 현역입니다. 그럼 이제 골을 더 넣을 거예요. 네. 그거 말고 프리미어리그 득점 탑 10 안에 들어가면 사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거든요. 이걸 야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어떤 그 득점 분포도로 봤을 때 탑 10 안에 못 들어가진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지금 대포가 162골입니다. 그 위에 있는 선수들은 케인이 현역인데 프리미어리그를 떠났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적다고 봤을 때 손흥민이 지금 남은 골이 한 몇 골이야? 44골이네요. 네. 괜찮지 않을까요? 한 3시즌 더 뛴다고 보면? 거의 가능하죠. 3시즌은 거의 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1시즌도 20골 이상이 충분히 가능한 페이스인데 네. 리그 전체 골수로 봤을 때 불가능하지 않아. 앞으로의 시즌들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은 저는 분명히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토트넘의 주포가 어쨌든 손흥민이잖아요. 예전처럼 케인에게 분산되는 게 아닌 손흥민에게 득점 주포로서의 역할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역대 득점 순위 이거 20위 안에만 들어가도 맞아. 저는 뭐 충분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20위 안에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냥 들어가요. 아마 이번 시즌이 끝나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 그치. 저는 그거는 들어갈 거라고 보이고 때에 따라서는 10위 안 진입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손흥민을 더 높게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사실 지금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각 리그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대표팀 경기 봤을 때 태국 팬들이 손흥민에게 흥분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손흥민이라는 존재 자체가 프리미어리그를 홍보해주는 역할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요.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실력적인 측면, 골 기록, 그리고 토트넘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런 걸 봤을 때도 이미 레전드급이긴 한데 여기다가 부가적인 요소까지 따지더라도 더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 회사와 관련돼서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이유는 손흥민 때문이다. 네. 그런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럼 이미 레전드다. 제 인생의 은인이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또 이런 그 썸네일을 주기 위해서 앤디 타운젠드라는 전 처음 들어본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고마운 분이네. 고마운 분이죠. 이렇게 떡밥을 주는 사람들이 고마운 분이에요.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는. 한 리그의 레전드를 얘기할 때 저는 그 레전드가 꼭 상위권에 있어서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하위권에서 좀 오랜 시간 뛰더라도 우승이 없더라도 그 팀에서의 아주 오랜 동안의 캐리를 하고 그런 득점왕을 만약에 차지하지 않았더라도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 미드필더나 수비수여도 레전드 칭호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름이 막 떠오르진 않는데.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만약의 경우 이게 라리가를 예를 들어서 라리가의 셀타비고 팬이 봤을 때 누군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야 아스파스는 레전드 아니잖아. 그러면 셀타비고 팬 입장에서는 뚜껑 열리죠. 말 그대로 셀타비고를 버티게 한 주인공인데 물론 이제 맞아. 리버풀 가서 좀 돌아와서 또 매년 두 자릿수 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베티스 팬에게 호아킨은 레전드 아니잖아. 그러면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약간 그 개념으로 프리미어를 생각하니까 야 마크 노블이 뭔 레전드야. 그럼 웨스트햄 팬들은 지랄 이렇게 되죠. 그럼 바르셀로나는 좀 그렇고 사실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구단들은 다 레전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트로피를 딸 수 없지만 그 리그에서 한 획을 그은 선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중위권 이럴 때. 많죠. 뭐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어떤 분이 올렸는데 레이튼 베인스. 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레전드 풀백이라고 보이는데 근데 그 아저씨가 트로피가 있냐? 없잖아 리그 우승은. 그런데도 베인스는 로버슨 이전까지 최다 도움이었어요. 그럼요. 수비수 최다 도움.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도 선수로서 세운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최초의 기록 있죠. 멋진 많죠. 많잖아요. 세리아에 그런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트로피는 좀 적은데 중상위권에서 무조건 레전드다 할 수 있을 만한 선수. 퀄리아레라? 콸 활간지. 근데 유벤투스에서
아 했구나. 뛰긴 뛰었고. 디나탈레? 디나탈레가 약간 그런 그 느낌이네요. 디나탈레 근데 진짜 많이 했고. 진짜 사실 전율 돋는 선수 중에 하나잖아. 다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트로피로만 그 선수를 평가하는 거는 좀 힘들다. 여기 많이 나오네. 베라르디는 근데 생각보다 아쉬움이 좀 있어요. 베라르디. 이게 또띠 왜 나와? 또띠 우승했어. 또띠 우승했지. 네, 그죠. 또띠 우승했어. 로마가 콩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그래서 사실 축구라는 스포츠가 뭐 다른 스포츠가 다 그렇습니다만 이게 저는 정량보다 정성적인 부분이 되게 많은 지배를 하는 맞아요. 스포츠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임팩트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감성을 자극한 뭔가를 뒀을 때 어떤 사람에게 레전드일 수 있는데 유독 그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은 느낌이 축구에 있지 않나. 사실 아무래도 야구라는 스포츠는 데이터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립이 딱 되는 편인데 이게 뭐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축구는 뭔가 스탯으로 표현하기에는 애매한 뭔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축구는 경기장이 일단 너무 넓고 그 안에 선수들도 양팀 조합 22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애매해요. 같이 뭐 어쨌든 간에 원료는 돌아가면 비슷하지만 풋볼 그러니까 미식축구 NFL 같은 경우에는 룰 자체가 굉장히 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스탯을 따지기가 편하죠. 룰 자체가 명확하게 이제 전진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축구는 사실 그렇게 정립하기 너무 어려워요. 축구와 유사하게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게 이제 농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농구는 코트가 좁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원들이 또 그거를 세세하게 기록을 매길 수 있는 부분인데 축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가장 늦었죠. 근데 요즘은 어쨌든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다음에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그 스탯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축구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확률화 좀 뭐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윤이가 잘 알겠지만은 스포츠를 나눌 때 기록의 스포츠하고 약간 흐름의 스포츠 어떻게 보면은 한 방의 스포츠로 나눈 경우가 많아요. 스포츠 채널에서. 그러면은 기록의 스포츠는 야구, 농구, 배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 한 방의 스포츠는 솔직히 얘기해서 축구, 격투기예요. 권투나 뭐 UFC나 왜냐면 흐름에 의해서 한 방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캐스터들도 이쪽 기록의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차분하고 정보 전달을 많이 하려고 하고 사실 뭐 축구라든가 격투기 쪽에 오신 분들은 좀 감정적이죠. 흐름 타면서 감정을 막 일으키는 그런 멘트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는 사실 감정에 의해서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비교적 방금 영주 형 얘기한 것처럼 축구 캐스터랑 야구 캐스터가 나뉘어요. 많이 나뉘죠. 이거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비교적 나눠져요. 뭐 그런 것도 저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다. 그렇죠. 그 어떤 분이 아까 그 얘기 하던데 그건 어떻게 인텔에서 10년 있었던 라노키아 인텔의 레전드다. 그 새끼를 레전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혹시 몇 10년인지 정확하게 시간 기억은 안 나지만 담브로쇼는 어떻습니까? 아 담맨은 전 좋아합니다. 한 방을 해줬으니까 담맨 좋아요. 담맨도 한 초반 몇 년간은 굉장히 욕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는 저기 백업으로 굉장히 유용한 선수였기 때문에 담맨 알고 보면 다 됩니다. 오른쪽, 왼쪽, 센터백 스토퍼도 다 돼. 근데 진짜 라노키아는 데미지가 좀 다르긴 하네요. 맨유 팬한테 피엘 존스 레전드냐고 물어보면 오래 있었거든. 심지어 소이샤르 때 재계약 한번 했잖아요. 4년인가 했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라노키아는 그냥 뭐 유니폼 팔 때 그 모델로의 가치는 있었죠. 월클, 뭐 레전드 이런 게 항상 개인적인 어떤 영역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음식 영화만큼까지는 아니어도 개인의 성향이 많이 들어가죠. 아, 그럼요. 만약에 그 라노키아를 물어봤지만 만약에 인텔에서 제가 라노키아보다 애정하는 건 차라리 나가토모입니다. 나가토모. 똑같이 암흑기에 있었어요. 암흑기에 있었는데 근데 라노키아도 그렇고 나가토모도 그렇고 잘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리그 탑 클래스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시절이 있었는데 다 잠깐이에요. 잠깐인데 근데 나가토모가 차라리 더 팀에 도움 많이 됐다. 근데 인테르 팬들은 나가토모 되게 좋아하죠. 약간 그거랑 다르게 리그에서 그 정도로 인정을 못 받았지만 아스날 팬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왼쪽 사이드백은 몬레알이거든요. 몬레알. 근데 몬레알이 언제나 월클급으로 분류되는 선수는 아닌데 아스날 팬들은 다 좋아해요. 그런
그 각자만의 그 팀 밴들만의 어떤 감성을 가진 선수들이 있으니까. 나 같으면 그게 되게 임팩트가 있어서 그 인사하는 그 싸움가 되게 임팩트가 있는 거여서 그것도 귀여웠고 열심히 뛰는 선수니까. 네. 자, 어쨌든 앤디 타운젠드 덕에 저희가 한 20분 정도 썸네일도 뽑을 수 있는 아주 고마운 친구군요. 이분 아저씨. 예. 네, 예전에 아마 게임 해설자도 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ES포츠 FC 할 때 들었던 거기에 코멘테이터? 앤디 타운젠드라고 했는데 그럼 유명한 분이네. 이분인 것 같거든요. 저만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오프닝 토크 해봤고요. K리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중 K리그가 있는 날이고 어제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도 성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광주 중계를 하러 왔습니다. 광주랑 이번에 저기 인천이죠. 그죠. 오늘 저기 만약에 손변님도 이제 일정이 좀 널널했으면 이제 가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 김천도 있고 제주 전북도 있고 강원대구도 있고요. 어제 경기에서 포항 손FC 1대1 무승부는 그렇다 치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했던 건 울산이 이번 시즌 가장 안 좋은 팀 중에 하나였던 대전에게 패했습니다. 그렇죠. 2대 0으로. 그래서 요게 좀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형철이가 직접 봤으니까 현장을 다녀왔죠. 어땠어요? 경기 분위기는 사실 전반은 울산이 오히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제 경기를 보면서 대전이 여전히 전반전 4-4-2로 나왔는데 김승대가 아직도 왼쪽 윙에 있거든요. 근데 위치를 보면 사실 미드필더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승대 선수가 아직도 이렇게 쓰이기는 좀 아까운데 아쉬운데 이런 느낌이 들었고 전반 30분에 안톤의 왼발 슈팅이 나왔던 게 대전의 첫 번째 슈팅이었거든요. 내용상으로는 전반은 울산이 분명 더 괜찮은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심상민, 켈빈, 이동경으로 왼쪽에서 기회 만드는 빈도도 전반에 꽤 괜찮았고 그래서 울산이 만들었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으나 늘 대전 울산 경기에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하는 선수가 있죠. 이창근. 이동경의 슈팅을 특히 왼발로 찬 슈팅이 왼쪽 발로 막은 그 장면이 있어요. 멋있었지. 이 경기의 별미였다. 가장 큰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을 하고 대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센터백진이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아론은 그대로지만 안톤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안톤 아론 센터백진으로 이번에 나왔는데 둘이 잘하더라고요. 이창근 골키퍼가 이제 그 인터뷰에서 제가 슈퍼스카이데이트로 물어봤지만 영어를 잘하진 못한대요. 근데 이창근 골키퍼한테 그럼 어떻게 의사소통하냐고 했더니 업, 다운, 고, 다운 이렇게만 계속 하시는데 근데 그게 제법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수들하고 이창근 골키퍼가 같이 밥도 자주 먹고 해서 당연히 이제 리딩을 할 때 다행히 이제 안토니랑 아론한테도 잘 먹혀든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외국인 센터백진으로만 K리그가 수비를 그렇게 구성하진 않죠. 수비는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창근 골키퍼가 그 슈퍼스카이에 대해서 얘기해준 내용에 따르면 그래도 그런 이제 의사소통도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서로 눈빛 교환이 잘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그 형철이가 보는 어떤 그 시선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볼게요. 자, 이 경기를 잡았습니다. 대전이. 대전은 살아났다고 보나요? 아직은 모른다. 네, 전반전에 아쉬웠던 내용들도 그렇고 사실 이 경기의 큰 그 포인트는 결국은 김영권 선수의 실수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반전의 내용은 울산이 좀 쥐고 가는 흐름이 있었고 후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김영권 선수가 인천전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연속된 실수를 범했거든요. 레안드로가 그쪽으로 아예 집중해서 압박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골을 넣었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울산이 공격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죠. 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전은 하프타임 중에 들어왔던 김인균 카드가 있었고 레안드로도 공간이 있을 때는 잘하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도 K리그판 우스망 덴벨레 느낌이 좀 나는 선수인데 약간 체형도 좀 비슷해. 예전에 저기 서울이랜드 있을 때부터. 저도 강원전 대전 강원 경기 직관을 갔거든요. 경기 보러. 근데 그때 봤어요. 레안드로가 교체 투입이 됐나 선발이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안 뛰어가지고 이민성 감독이 하면서 막 한탄을 하면서 막 화를 내고 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서울이랜드 있을 때부터 그랬어. 맞아. 근데 이번 경기는 또 괜찮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뭐 레안드로, 뭐 장당 저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김인균 또 이러한 선수 이현식까지 빠르고 활동량 있고 이런 선수들이 이제 역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후반에 나오다 보니까 대전이 그대로 리드할 수 있었다. 근데 선수비 후역습에 집중할 수 없는 경기에서의 대전이 어떨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상황이 만들어진 거지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형철이 얘기고 두 분은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저도 이제 비슷하게 보긴 하는데 특히 어쨌든 간에 김인균 같은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일단 대전이 버티기만 하면 상황을 좀 바꿀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올 시즌의 대전을 보면 그동안의 대전은 어쨌든 이민성 감독이 조금 더 주도적인 축구를 하려고 많이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올 시즌 초반부터 그게 아예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다면은 아예 경기 접근 방식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도를 하려다가 결국 주도가 안 되면서 지금 계속 결과가 안 좋았던 게 이번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수동적인 축구. 울산전 접근처럼 이민성 감독이 그런 축구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팀 되게 안 좋을 때는 임민성 감독도 이런 식으로 축구를 몇 번 했었어요. 예. 지금이 딱 그런 시기라고 보여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조금 뭐 재미없다고 뭐 욕은 먹을지언정 어쨌든 간에 승점 조금 갖고 오면서 선수들 자신감 살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전 대전이 전력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정은 어떻게 보세요? 대전. 저는 대전은 시간이 더 필요해요. 아, 필요하다. 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이민성 감독에게 조금 더 시간을 줘봐야 한다라는 쪽에 가까운 건가요? 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이민성 감독이 K리그 1도 이제 경험을 하고 그죠. 꽤 많이 대전은 했죠. 이제 제대로 이끌고는 있지만 올 시즌 초반에 너무나 경기력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어요. 저 울산전 보면서 느낀 건데 이 경기는 사실 울산이 잡았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해요. 전반전 경기 네. 내용을 봤을 때는. 네. 근데 울산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대전을 상대로 승리한 적이 없고 2무 1패 겁니다. 네, 2무 1패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전 경기가 전북하고 경기였는데 앞서다가 결국 무승부로 그렇죠. 끝난 경기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또 돌린 경기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몰아붙였고 이동경 선수가 컨디션이 좋다는 게 슈팅에서 나타나긴 했는데 물론 이창근 골키퍼가 발로 막은 장면은 너무 놀랍게 했는데 이동경 선수 슈팅이 중앙 쪽으로 많이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효 슈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경기에서 7개인가 유효 슈팅 되게 많았어요, 울산이. 맞아요. 네. 근데 골을 넣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전 계속 몰아붙였는데 이게 안 되다가 김영권의 실수 한 번. 그게 끈이 딱 끊기는 느낌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울산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울산이 이번 시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포함해서 경기를 많이 소화했어요. 네. 그런데 아마 이 경기가 올 시즌 첫 패배가 아닌가 싶은데 그 전까지는 버티는 힘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산이 경기력이 좀 안 좋더라도 경기를 지배하는 힘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K리그 1 우승 후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버티는 힘이에요. 네. 홍명보 감독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뿐더러 이전까지 경기들 보면 한 골차 승리 또는 무승부거든요. 그런 게 많죠. 그런 게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최근 보면 수비가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김영권의 이 실수는 대전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고 사실 뭐 레안드로가 치고 들어가서 조현우 골키퍼하고 1대1 상황인데 거기서 조현우가 막았다면 모를까 결국 레안드로가 선제골 넣으면서 흐름 자체나 계획 자체가 다 이민성 감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끝나고 나서 홍명보 감독이 대전에 징크스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징크스가 될까봐 경계하는 멘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김영권 선수에 대해서도 실수가 있었고 교체아웃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어요. 첫 번째 백패스 미스에 의해서 실점도 있지만 두 번째 실점도 김영권 선수가 위치를 잘못 잡아가지고 오프사이드가 아니라 온사이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영권 선수가 두 골 모두 실점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김영권 선수에게도 문제고 울산에게도 수비라인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건 울산이 수비 쪽에서 무너진 경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대전은 그 기회를 잡아서 승리하긴 했지만 사실 대전이 말 그대로 무언가 계획적으로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짜임새 있게 가서 승리를 거둔 경기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성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 아까 찬우가 얘기한 대로 아예 수동적으로 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레안드로가 공간 있고 카운터를 치는 형태. 그때 김인균도 위력적이니까 이것을 활용할 것이냐 네. 아니면 조금 더 능동적으로 가자 좀 패배를 당한다 할지라도 좀 맞아보면서 맷집을 키워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럼 이민성 감독 본인 거치가 위험할 텐데.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잘못하면 본인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쉽진 않은 상황이다. 자, 어쨌든 대전은 지금 찬우 형 얘기한 거대로 수동적으로 뭔가를 바꿔보든 아니면 영주형이 방금 얘기한 대로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건 논외로 치고 자, 울산의 이번 패배가 사실 리그를 진행하다 보면 최상위권 팀들도 가끔 덜미를 잡힙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그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지난 시즌 중반 이후부터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경기력과 전술적인 부분이 너무 좀 아쉽지 않느냐의 맥락에서 터질 게 터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 그 터질 게 터졌다라고 봐야 되는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김영권의 일시적인 부진인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표현으로 정말 약간 에이징 커브처럼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걸 엮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형설이는 지금 울산 경기를 쭉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있으니까 네. 김영권 선수의 지금 현재 폼을
단발적인 하락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점점 내려오고 있다라고 파악하나요? 사실 김영권 선수만 놓고 보면 예. 저는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대표팀이랑 뭐 울산에서도 그렇고 웬만한 경기들을 쭉 경기를 뛰었거든요. 네. 김영권 선수가 1년 전 이맘때 폼이 진짜 좋았어요. 그러다 이제 5월 한 중순이자 말쯤에 그때 시즌 첫 번째 대전전 때 두 번째 대전전 때 울산 문수에서 펼쳐진 경기 때 전반전 초반에 부상으로 나갑니다. 그때 이제 근육 쪽을 잡고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약간씩 이제 부상의 여파도 있고 그러면서도 계속 경기를 뛰었던 그 김영권 선수의 상황 때문인지 네. 점점 더 후반기 됐을 때는 분명 전반기 때만큼의 김영권 선수의 폼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에 또 있는데 시즌 끝나고 바로 아시안컵 다녀왔죠. 그치. 아시안컵 끝나고 바로 K리그1 본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김영권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고 여러 가지 이제 왼발 빌드업 정말 수많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되게 피로감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아까 대전전 두 번째 맞대결 때 있었던 근육 쪽 부상 네.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몸 상태가 100%가 아닌 시점도 전 거기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누적됐던 피로들이 더 가중이 됐다고 보이는데 김영권 선수만 봤을 때는 그간의 혹사에 따른 여파가 분명히 좀 있다. 그것도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이게 에이징 커브일지 혹사일지 정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선수에 대한 판단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은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김영권에게 좀 휴식을 주자는 거죠. 그쵸. 그렇죠. 돌아올 것이다라고 보나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야기에 많이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지난 시즌 전반기에 너무나 좋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대전과의 경기에서 부상당했을 때 맞아요. 그 전까지는 아마 전 경기 소화했을 거예요. 그래서 김영권 부상당했을 때 김영권 부상이면 수비는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즌 후반에는 김영권의 입지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거 보면서 컨디션에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이제 체력과 컨디션적인 부분도 있는데 형철이 얘기를 조금 이제 바꿔서 얘기해 보자면 휴식을 줄 수 있다면 주는 게 좋은데 그거랑 별개로 아무래도 나이가 젊은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것도 좀 사실은 사실이다. 사실이죠. 예, 요 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김영권 선수 외에도 분명 대표팀 다녀온 선수들, 그간의 피로가 누적된 선수들은 이번 경기 폼이 좀 안 좋았어요. 서령호 선수는 현장에서 봤을 때 공격으로 쭉 올라간 다음에 수비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쳐서 못 돌아오더라고요. 지쳐한다. 그 김인균한테 실점한 것도 그렇고 전반전에 이제 막판에 이 위기 내준 것도 그렇지만 예. 울산이 전반 막판부터는 이제 심상민 선수 쪽이 아니고 서령호 선수 쪽으로 좀 올리면서 공격 전개를 했는데 근데 서령호 선수가 못 돌아와요. 이게 딱 보이잖아요. 이게 지쳐가지고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하는 게 딱 보이고 그리고 주민규 선수도 사실 이번 경기에서는 폼이 썩 좋았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대전 센터백이 잘했던 것도 있지만 주민규도 뭔가 본인만의 어떤 더 좋았던 기세를 좀 이번에는 보여주지 못했다. 올 시즌 전체적으로 아직 폼이 좀 안 터진 것도 있고요. 나는 주민규가 좀 아쉬운 게 이 주민규 같은 스타일이 대표팀 갔다 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죠. 왜냐면 대표팀이 간절했고 그런 가운데 대표팀에 가서 A매치를 소화하고 오면 자신감도 자신감이 올라가고. 더 붙어서 예. 이게 탁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대표팀 갔다 온 다음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냥 울산이 팀이 전체적으로 좀 안 풀리다 보니까 공격수가 그렇다고 해서 부진규 선수가 야 뭐 내가 공 잡고 다 제치고 골 넣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아니죠. 예. 아니니 그런 부분은 이제 팀적으로의 분위기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김영권 선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울산이 어쨌든 아챔 때문에 좀 시즌을 어쨌든 빨리 시작할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주축 자원들 대부분이 아시안컵 다녀왔잖아요. 맞아요. 그 홍명보 감독도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계훈련은 못했어요. 정예 멤버대로 합을 맞출 시간 없이 그냥 대표팀 일정 끝나고 복귀하자마자 바로 실전에서 그 선수들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김조한 선수 뭐 올림픽 대표팀 다녀오고 부상으로 빠져 있고 뭐 장시영 선수도 지금 영영배 대표팀 소화하고 있고 서령우 선수 대표팀 차출돼 있었고 센터백진도 김영건가 있었죠. 뭐 왼쪽에 뭐 당장 어쨌든 여러 선수들이 어쨌든 이 일정을 옮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 멤버들이 좀 빠져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팀적으로 동계훈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올라오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울산의 매 경기마다 나오고 있는 문제점이 전북전도 그랬지만 후반전 되면 체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아무리 좋은 경기를 펼쳐도 인천전도 그랬고 예. 후반 됐을 때 에너지가 밀리면서 계속 수비적으로 실점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센터백진이 좀 나이가 많고 대체적으로 황석호 선수 제함에 발이 좀 느리다는 점 때문인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팀적으로 수비는 사실 조직인데 그죠. 너무 많은 주축 자원들이 골키퍼까지 포함해서 대표팀에 다녀오다 보니까 뭔가 팀에 거의 딱 맞는 또 신입생들과 함께 조합을 이룰 수 있고 합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전반기 울산은 조금 이런 구조적인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조금 선수들의 컨디션이 뭐 김영권 선수 쉬고 온다면 저는 다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합이 맞아떨어지는 중반기부터는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 위닝 멘탈리티를 세웠을 때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누군가가 홍명보 감독을 흔들지만 않는다면. 누군가가 누군가가 홍명보 감독을 흔들지만 않는다면 그 자리가 견고하게 유지만 된다면 뭐 홍명보 감독이 그 위닝 멘탈리티 만드는 거 워낙 잘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걸로 저는 초반은 좀 이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 여파가 좀 사그라들 때쯤인 중반기부터의 흐름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위기이긴 해요. 맞아요. 지금 현재 경기력이 좋지 않아도 어쨌든 간에 승점을 잘 쌓아왔던 게 지금 이제 시즌 시작하고의 울산인데 그게 지금 딱 멈춘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 번 진 것이 이제 한 번 지는 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면 꽤 긴 시간입니다. 울산이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다운되어 있고 뭔가 울산답지 않다라는 느낌을 준 지가 이미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도 이제는 뭐 이런저런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뭐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는 게 또 감독의 역할이니까 경기 후반전에 울산 경기 보는 거 솔직히 좀 재미없고 좀 답답해요. 답답해요. 근데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도 답답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형철이가 얘기했다시피 대표팀 갔다 와서 체력적인 문제가 있고 부상 선수가 있고 팀 전체적인 컨디션이 안 좋고 거기다 연령이 좀 높다 보니까 후반전에 에너지 레벨이 또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뭐 이동경 군대 가는 상황이 되고 뭐 이러다 보면 또 팀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동경 진짜 중요한 선수인데 지금 울산에서는 폼이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팬들도 답답함을 느낄 것 같아요. 이게 팬들 입장에서는 세부 사항을 다 알면 이해는 되지만 세부 사항을 모르면 울산을 바라보는 팬들의 시선으로는 울산이 K리그 2연패 했는데 K리그 2연패 했으면 리딩클럽이고 리딩클럽이면 말 그대로 선도하는 경기력과 선도하는 전술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울산은 너무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으로 가다가 후반전에 너무 지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울산 입장에서는 또 스트레스 받고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게 만약에 형철이 얘기대로 다음 보니까 주말이 수원FC전이네요. 네. 그거를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면 그것이 역시 울산이 가진 힘이고 홍명보 감독의 어떤 능력이다라고 보일 텐데 여기서 그 다음 경기 문수에서 만약에 3점을 못 따는 결과가 나오면 좀 아마 그 따가운 화살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나 방금 영정 얘기대로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런 신경 안 쓰거든요. 성적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물론 이게 울산하고 전북이 항상 우승 경쟁을 했기 때문에 전북과 비교하면 울산은 그렇죠? 그러니까. 전북은 비교하기 어렵죠 지금. 그러니까 전북과 울산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전북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타 팀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돌아보고 나아가야 돼요. 맞아요. 페트라이트코 감독 제 생각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본 올 시즌 전북 경기들은 단조롭다 못해. 뭐 측면에서 크로스만 주구장창 올리는 말도 안 되죠. 저는 단버지가 무슨 축구를 하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작년에야 뭐 그냥 중간에 왔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단버지님은 올해 축구를 봐서는 야, 이 사람 뭐 좀 80년대에 있다 왔나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예전.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고립작. 지난 울산전 무승부 거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전술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선수 개개인의 역량하고 기세예요. 그 기세를 앞세워가지고 무승부 거둔 거거든요. 그거 봤을 때는 감독이 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나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월요일이었나요? 그 주원 형이랑 환희 형이랑 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날도 좋고 이제 주말에 또 꽃놀이도 가고 그런 지금 타이밍인데 인프라적으로나 축구적으로나 봤을 때 현장 직관을 추천을 한번 해달라. 그랬을 때 환희 형은 축구? 네, 축구 구장을 가면 그러면 춘천 송암 가는 게 진짜 예쁘잖아요.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인천도 또 비교적 가까우니까 보러 가시기 좋다. 시야도 좋고. 라고 이제 주원이 형은 지하철역이랑도 가까워요. 맞아요. 인천구장은. 주원이 형은 이제 대전에 가라. 그리고 대전에 가서 축구가 재미없다면 한화를 봐라.
하나 요즘에 라고 얘기했는데 죽여주죠. 그 얘기를 하자마자 대전은 승리했고 하나는 1패를 했습니다. 어제 졌죠. 예. 리그 2패째. 맞아요. 이게 하나의- 주원이 때문이네. 네. 7연승 달려다가 너무 기분 좋았었거든. 어제 롯데한테 졌어요. 롯데가 사실 되게 부진했었거든요. 예. 근데 하나 홈팬들이 보기에도 분명 기회가 있었고 0대0이 좀 오래 지속되다가 7회인가 8회 때 야구할 때 좀 많이 챙겨봐서 그때 실점하고 0대1로 진 거거든요. 야구 괜찮아? 좋아하시네요. 전 기아 타이거 저는 하나 좋아하거든요. 전 기아 팬이에요. 저는. 네, 드디어 네, 꽃이 폈습니다. 네. 올해 대전에 봄이 왔습니다. 삼성이시잖아요. 네, 올해 초반에 좋았는데 예. 그냥 올해도 야구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러실 수. 네. 안 볼 것 같아요. 그 LG한테 18대 1로 지고 막 이럴 때 기아도 어제 KT한테 졌어요. 그렇습니다. 18대 1로 진 게 아니잖아.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야, 근데 만약의 경우 강원 팬이 아니더라도 이 춘천 가서 축구 경기 보시는 거 정말 추천합니다. 맞아요. 가는 길이 너무 네. 예뻐요. 저도 이제 제 와이프랑 해설이 잡혔을 때 현장 중계 많이 했을 때는 그럼 같이 가시고 네, 그러잖아요. 같이 가는 네, 경우가 네,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거기다가 근처에 뭐 펜션 같은 잡아놓고? 1박 하고 오는 경우 있거든요. 춘천 갔을 때 엄청나게 칭찬 들었어요. 그래, 이거 너무 예뻐. 예쁘고 괜찮아요, 주위에 놀 게 또 많아. 근데 사실 강릉이 KTX 타서 가는 건 좀 편하긴 해요. 그건 맞아. 갈 근데 때는 차로 이렇게 쓱 가기에는 네. 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 그리고 울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이제 핫피플 인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영주영의 동생 차비 에르난데스. 네. 아 이거 종신 가야죠. 예. 어제 저희가 축구 뒷담 네. 말을 이제 했을 때 바르셀로나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네. 그때 이제 영주영이 정말 그 바르셀로나와 지금의 기세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면서 맞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승 간다고 막. 이러면 차비 연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피하는 네. 느낌이었다. 아니 내가 어제 예. 축구 뒷담화 끝나고 나서 너무 오버했구나 이런 생각은 좀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8강 대진 나왔을 때 아이씨 왜 파리야 이랬을 때 네. 그 인스타의 댓글에 파리 잡을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형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달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오바에서 야 파리 들어와 이길 수 있어. 또영주 TV 영상 올렸거든요. 예, 빨리 들어와. 들어와. 형 정신 차리세요. 형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참고로 저희가 네. 수시간 전에 형철이랑 같이 파비앙과 함께 컨텐츠 찍었습니다. 맞습니다. 파리로. 예,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챔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잡죠. 그 말씀을 하실 때 저희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네. 야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보는구나. 그래서 지금 재밌는 맞대결 구도. 예. 우스만 덴벨레를 사이에 두고 바르사와 파리가. 네. 파비앙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분이 태권도 선수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서로 지금 서로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 서로를 꺾죠? 그러면 옆에가 비교적 약체야. 결승까지는 저는 여기 이긴 팀이 보여. 결승에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딱 보이니까. 네. 도르트문트 아틀레티코잖아요. 이 두 팀도 대단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팀들이 레알, 맨시티, 그리고 아스날, 바이언. 네. 여긴 조금 더 세죠.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더 부담되는 네. 상대들이 많고 네.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쨌든 팀을 먼저 떠나겠다고 얘기한 차비라는 데서 네. 근데 우리가 히든폴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연임에 대한 뭐 라포르타가 그걸 좀 바란다라는 네, 뉘앙스의 네. 얘기도 좀 있었고 근데 스페인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형은 차비 제발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무슨 얘기죠? 집에 나와 있는 이 순간? 아니요. 그것도 맞긴 한데 예.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좋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 이 차비도 순간... 옷이 바로 여기. 그러니까 차비 감독이 올 시즌까지만 하고 나간다고 얘기하고 지금 팀을 이끌고 있는데 예. 그렇게 발언한 다음에 11경기 무패예요. 아주 좋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게 선수들에게 분명히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 그런 팀도 있잖아. 네, 안 그런 팀도 물론 있는데. 있죠. 네. 바이에른 뮤니크. 네. 예. 그런 팀도 있긴 있는데. 네. 여하튼 그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하고 네. 그것이 지금 흐름이 좋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이 좋아요. 그래서 차비 감독이 만약의 경우 자신의 잠깐만. 이러면 되겠다. 연임을 일단 해. 한 다음에 다음 시즌도 서울에서 조금 안 되면 저 이번 시즌 끝나고 나가겠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수록으로 모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네. 지금의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 네. 지금 이대로 가는 게 좋은데
시즌 끝났을 때까지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자신의 그 결단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보내줄 수밖에 없죠. 물론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라포르타 회장이라든가 뭐 유스테 부사장이라든가 뭐 데쿠 스포츠 디렉터는 계속해서 그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페인 언론은. 일단 차비 감독은 올 시즌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부스케츠 백업으로 데리고 온 로메오가 으니까 걔는 진짜 하여튼 그러니까 네네네네 좀 못할 수도 있지. 여하튼 그렇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차비 감독이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도용 넣고 뭐 김도환 넣고 뭐 얘 넣고 저 넣고 막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차비 감독이 그런 상황에서도 팀을 나름대로 이끌고 있는 건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라마시아에서 너무 좋은 선수들이 나왔죠. 팡팡팡 터지고 있거든요. 페르민, 쿠바르시. 쿠바르시 참 좋던데. 그러다 보니까 라마시아 위주의 운영을 원하는 라포르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매우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차비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라포르타 감독이 재정적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차비 감독은 선수 운영에 대해서, 선수 영입에 대해서 큰 불만 없이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팀을 짜왔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라포르타라든가 바르셀로나 수뇌부들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현실적으로 만약에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나갔다고 쳤을 때, 그러면 바르셀로나 또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철학에 맞는 감독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거 뭐 쉽냐고요. 그게 쉽지 않죠. 그러면 영주 형이 바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어떤 마무리를 하고 나서 마음을 좀 바꿔서 다시 좀 연임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이 분위기로 가면 좋은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분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결과가. 그럼 그때 나쁜 결과가 나오면 하물며 4월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다 탈락하고 그리고 엘클라시코에서 패배하면은 이제 무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잡겠다고 얘기하는 팬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 얘기는 지금 이 순간은 좋은 흐름이니 지금 이대로 그냥 냅둬보자.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차별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없는 느낌이네. 그래요? 이미 내 감독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너 못하면 그냥 말한 대로 나가고 너 잘하면 그러면 생각해볼게. 그때 생각해보자. 그렇지.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난 지금 이 순간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칼자루를 바르셀로나가 쥐고 있을 수 있는 그림. 근데 사실 칼자루는 차비 감독이 지고 있는 거죠 지금. 왜냐면 우리는 남아줘 하고 있으니까. 근데 차비 감독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는데 최근 인터뷰까지도 내 결단엔 변함이 없다고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언론에서는 차비 감독이 남으려면 차비 감독이 원하는 선수 구성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러면서 뭐 수비 맨디, 킴미, 베르나르도 실바 이런 선수들 얘기하거든요. 한 선수당 6천만 이상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형 양아치시네. 이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아니 근데 축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 얘들아. 근데 차비 감독이 진짜 근데 막 챔스 탈락하고 이랬는데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전 남도록 하겠습니다. 라포르타 회장이 그렇게 남아달라고 얘기하고 데쿠도 얘기하니까 남겠습니다. 딱.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이제 기분 나빠져. 그 순간은 기분 나쁘다. 근데 저는 올 시즌 차비 감독이 고생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한다. 인정하고 차비 감독이 고생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바꿔보려고 노력한 것도 인정을 해요.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차비 감독이 길거리에서 욕을 들었다고. 차비 와이프가 쇼핑하다가 욕을 들었대요. 바르셀로나 팬들한테. 경기가 그 정도로 안 좋았으니까 한동안. 그런데 그게 차비 감독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충격이죠. 본인 가족이나 본인한테 축구장 이외의 곳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감정이 그 클럽에 있다 하더라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여기 있을 때가 아닌가 보다. 좀 떠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인간적으로 할 만하죠. 그러니까 차비 감독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바르셀로나 감독은 그 어떤 자리보다도 어렵다는 걸 알고 지봉을 잡았는데 겪어보니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르셀로나 팬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비판을 듣고 있으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즌까지만 한다고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어쨌든 간에 리가를 우승한 감독이잖아요. 리가 우승한 감독에 대해서 너무 좀 가혹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번 시즌에 아무리 경기력이 안 좋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번 시즌 영주형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경기력이 아니 뭐 누구에게건 예. 경기력이 안 좋고 그다음에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은 맞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무조건 다 차비 헤르난데스 감독만의 책임일 것이냐. 솔직히 차비 헤르난데스의 감독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 뒤에 사실 뒤에 있는 보드진의 책임이 그 못지않게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뭐 운이 따르건 어쨌건 간에 리가 우승을 한번 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존경을 해야 되지 않나. 예.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콘테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일단 저는 네. 그 챔피언스리그 4강 가면 차비 감독 남아주십시오. 그럴 것 같습니다. 4강만 가도? 네, 4강 가면은 큰 절을 올리면서 8강에서 파리만 잡아도 4강에 갔는데 리가에서는 쉽게 잡았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떨어진다. 그래도 저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네, 지금 다 무관인데? 네? 다 무관으로 근데 끝나. 챔피언스리그 4강에 갔다는 4강 그러면 가면 우승권으로 본다. 네. 그 정도는 사실 인정이다. 인정이- 4강은 인정해요,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 2시즌 돌아보세요. 우리 유로파에서 놀았던 팀이에요. 근데 못해서. 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왔는데 4강까지 간다면 그러면 이건 인정해줘야죠. 인정한다. 네. 알겠습니다. 리그에서 아무리 1등 달리고 막 무패행진 달리고 그래봤자 16강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좀 그렇긴 해요. 좀. 무패 아니에요? 졌어요. 사스올로한테 홈에서. 네. 그렇습니다. 속이 타네요. 예. 자, 어쨌든 차비는 지금 영주형이 모든 바르셀로나 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영주형은 지금 이 순간을 좀 즐기면서 보자. 예, 일단 차비는 나간다고 했는데 성적은 잘 나오고 있고 좀 추후에 나오는 성적에 따라서 선택지가 생겼으니 그 한국 꾸레들의 의견이 어떻게 결정이 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꾸레. 혹은 콧구. 그러면 코리아 꾸레. 스페인 꾸레니까 스쿠들은 예, 스쿠. 약간 현구. 카탈루냐 꾸레로 하시죠. 네, 카타르냐 꾸레들은 예. 그 남아달라는 의견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아, 그래. 네. 그래 맞죠. 자신 어쨌든 지금 잘하니까.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차비라는 데스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소시에다드의 수비맨드입니다. 엄청 막 링크 많이 나던데. 핫한 선수고 사실 진작부터 아스타리랑 링크가 나서 저도 관심 있게 몇 경기를 봤는데 굉장히 탐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잘하죠. 잘하더라고요. 꾸준해요. 예. 꾸준하고 일관됩니다. 그리고 이 소시에다드 출신이라면 이제 바스크 쪽일 텐데 이 클럽에 대한 어떤 충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까지 나온 기사로 봤을 때는 같은 리가 내 이적은 안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영주형이 보는 수비맨디는 어떤 유형의 선수인지. 수비맨디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갖출 수 있는 재능은 다 갖추고 있어요. 헤더 타이밍이라든가 공중볼 다툼에도 매우 능하고요. 그리고 장거리, 단거리 패스에도 매우 능합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을 굉장히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선정도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팀들이 활용하기에 나름이지 이 선수는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인테르랑 경기할 때 네. 조금 많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조금 봤었는데 네. 첫 번째 경기는 진짜 이 수비맨디 선수 때문에 되게 어려워. 원정 갔을 때 소시에다도 원정 갔었을 때 첫 번째 경기는 진짜 이 선수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6차전 이제 홈에 돌아와서 경기했을 때는 생각보다 별론데? 이게 아무 기복이 있는 선수 아닌가? 오히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레알 소시에다가 한참 막 잘 나가다가 네. 조금 내려오기 시작할 때 팀이랑 같이 조금 안 좋은 시기에 만났거나 근데 그걸 못 이겨가지고 결국 이제 2위 하고 그랬는데 예. 이 선수는 그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제 공을 딱 받아가지고 쫙쫙 전개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가 되게 희귀한데 희귀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진짜 희귀해요. 맞아요. 그런 선수가 희귀한데 그런 능력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가치가 되게 높은 선수입니다. 네, 저는 이 선수를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흔히 이야기하는 진짜 찾기 힘든 원볼란치가 가능한 선수다. 네, 왜냐면 누군가는 사실 원볼란치로 갔을 때 너무 이제 그 장점이 안 살아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있죠. 저는 수비맨디가 뭐 리그를 옮겼을 때 정말 너무 거친 수비도 반칙으로 보이지 않는 일부 리그들이 있잖아요. PL. 니죠. 예. 예. 세리도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 달라져서 뭔가 거친 수비를 받았을 때 경합 능력이 어떤지 좀 더 보고 싶기는 한데 전 웬만해선 이 선수는 원볼란치 세워도 빌드업 그리고 웬만한 수비는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진짜 그런 선수 요즘엔 축구가 그런 걸 또 아예 두질 않으려고 막아 세우는 축구이기도 한데
그것 자체만으로 사실 꽤 괜찮은 선수이긴 하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이 선수가 종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수비 시에는 박스 안쪽으로 들어와서 수비 숫자 늘려주는 데도 네. 능해요. 그래서 상대 마지막 패스 끊어내는 수비도 굉장히 잘해주고 그리고 패스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플레이도 상당히 잘하는 편이에요. 드리블도 좀 치던데 네. 보니까. 그러니까 소시에다드가 은근히 좋은 미드필더 많이 배출했거든요. 사비 알론소부터 그쵸. 네, 좋은 미드필더 많이 배치했는데 수비맨디는 눈에 띄는 선수고 라리가에서는 탑 레벨이죠. 네. 네. 그럼 지금 링크나는 좀 또렷한 팀이 아스날, 네. 바르셀로나, 바이언입니다. 여기 중에서는 사심을 빼고 영중 입장에서는 어떤 팀에 가장 어울리고 필요한가? 사실 유베랑 밀란도 링크가 네, 있어요. 맞아요. 세리아도 있어요. 네. 네. 다만 비쌀 것이다. 이게 금전대결로 가면 사실 PL 클럽들 쪽으로 좀 쏠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계약 기간이 2027년 여름까지고 1999년생이니까 25세입니다. 나이가 좋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 좋고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적료 당연히 비싸죠. 이적료가 6천만 유로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리고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이언 얘기도 있고. 맞아요. 예. 그래서 6천만 유로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금액을 채울 수 있는 팀들과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비맨디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커요. 수비맨디 그 자리만 딱 메워지면.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엘 감독이 야 우리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어.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팔리니도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안 됐고 결과적으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도 수비맨디 데리고 오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왜냐면 바이에른 뮌헨 공격 보면은 이 측면 쪽에서 시작해서 그쪽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맨디가 움직여서 측면으로 가서 반대편으로 넘겨주는 역할만 하더라도 공격 패턴이 조금 다양해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측면 공격의 위력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아스날은 네가 얘기해. 필요한지. 아스날은 좋죠. 왜냐면 파티를 못 써요. 맞아요. 파티는 나가야 되는 선수예요. 건강하기만 하면 그러면 괜찮아. 아마 굳이 수비맨들을 노릴 이유가 없을 오히려 텐데 안정감으로 봤을 때는 네. 이미 뛰어본 선수가 더 좋은 거니까. 맞아요. 근데 조르지뉴는 머리는 좋지만 사실 저는 반쪽짜리 선수라고 보이고 몸이 아무래도 안 되죠. 파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만약에 뭐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 좋은 그림이 라이스 외대고르에 수비맨디가 뒤에서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스가 6번보다 한 칸 위에서 좀 더 좋은 선수라고 보여서 조합상 매우 좋죠. 좋지. 아마 아르테타도 이제 바스크 뭐 이런 그게 네. 있으니까 아마 분명히 굉장히 오래 봤을 거고. 네, 저도 이 선수는 파티 대체자를 아스날이 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시에다드도 경기를 보면 수비맨디 원볼에 위쪽에 미켈 메리노라는 아주 훌륭한 파트너가 왼발로의 전환, 활동량 덕현이가 엄청 좋아하죠. 네, 메리노 진짜 잘해요. 네. 그래서 이 둘이 저는 중원 장악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비맨디가 라이스가 이제 가지지 못한 전진 패스 능력, 약간의 턴 동작 이런 부분에서 라이스가 파티만큼 아스날의 빌드업에 기여했냐로 보면 사실 그러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건 수비맨드가 담당을 하고 라이스의 위치를 이제 조금 더 전진시킬지 약간 연결고리 역할에 치중시킬지는 아르테타가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라이스의 그 활동량과 중원 장악 능력이라면 활동량 싸워주는 역할 라이스가 책임지고 라이스에게 아쉬웠던 빌드업은 그대로 수비맨디가 확실히 해주고 그리고 외대고르가 또 공격에서 창의성을 넣어주고 그런 중원으로 최상의 중원이 되지 않을까. 되게 이상적인 그 서로의 그림이죠. 장점을 다 살릴 네. 수 있는 그러고 사실 바르셀로나에 가도 좋죠. 저형이랑 같이 뛴다고 네, 생각을 좋죠. 해보면 좋죠. 네. 엄청난 조합이 될 수 네. 있죠. 네. 그러면 그 두 분이 생각하셨을 때 그냥 예상 어디로 갈 것인가? 영주 형. 저는 바르셀로나가 수비맨디 제안할 거라고 봐요. 네, 제안은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차비 감독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차비 감독이 원하는 선수거든요. 예. 그리고 수비맨디가 바르셀로나 이적에 대해서 고려를 한 상황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총알을 구할 수 있느냐. 아, 돈을 구할 수 있는 거. 네, 돈은 있는데 이제 그 얘기는 누군가를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아, 매각이 돼야 좀 더 들어올 수 네, 있으니까. 제가 어젠가 그저께 데포르티보에서 문도 데포르티보에서 읽은 칼럼 중에서 왜 겨울에 빅토르 호키를 데리고 왔느냐. 호키. 수비맨디에게도 그 정도 돈을 주면은 영입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물론 이제 돈을 주는 방식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쪽은 분할 지급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위치가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문제긴 하니까. 네, 확실히. 그 위치가 지금 가장 큰 불안한 부분인데 차라리 그때 뭐 수비맨디든 누구든 그 위치를 보강을 하고 공격수 보강은 나중에 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수비맨디에 대한 갈증은 좀 심하다는 그럼 거죠. 바르셀로나로 갈 것이다.
왔으면 좋겠다. 왔으면 좋겠다. 네. 찬우 형은 어디로 갈 것 같은가요? 저는 근데 아주 간단한 그냥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수비맨디가 그 얘기는 했었잖아요. 가능하면 라리가 팀에서 안 뛰고 싶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 바스크 출신이 약간 그런 약간 낭만들이 좀 있는 있는 거 것 같아요. 같아요. 많죠. 네, 맞아. 맞아.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아스널도 그렇고 바이언도 그렇고 다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의 선수들은 프리미어리그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할 테니 프리미어리그 쪽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니, 그 아르테타랑도 어떻게 보면 또 연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선배 아니야, 선배. 스페인 직통으로 또 때리면 그렇습니다. 그쪽이 킴미도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키미로 돌릴 수도 있다. 아니 지금 원하는 선수들 이야기 나온 게 뭐 수비맨디, 킴미, 베르나르도 실바예요. 예. 베르나르도 실바가 맨시티하고 계약할 때 네. 바르셀로나 쪽에서 5천만 파운드의 오퍼가 오면 떠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을 넣었다는 보도가 있던데. 근데 베르나르도는 맨날 얘기 났다 맨날 잔류해. 근데 지금도 이제 얘기는 있어요. 뭐 다른 리그에서 제외했을 때 어느 정도의 바이아웃을 설정해놨다. 아, 그렇죠. 바이아웃이 설정돼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전 수비맨디도 왠지 자유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것도 있어. 그쵸. 맞아. 수비맨드는 한 2년 전부터 여름마다 뜨거웠는데 계속 잔류해 온 거예요. 난 선수가 소셜 쓸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자, 수비맨디 얘기해봤고요. 다음은 콴사입니다. 콴사. 리버풀의 네. 수비 유망주 콴사. 네. 얘는 프레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각 없게. 리버풀 진짜 부러운 게 뭐냐면은 콴사하고 브래들리. 리버풀 어린애들이 쭉쭉 나와서 센터백, 라이트백 다 사실 찾기가 좋지 않은, 쉽지 않은 포지션들인데 좋은 애들이 띠릭 나왔어요. 생각하면 아놀드도 이제 유스 출신이고 아놀드 뭐 요즘은 이제 중앙 미드필더처럼 마치 분류되는 느낌이긴 하지만 진짜 유스 성장이 타이밍 맞게 잘 되고 있어요. 콴사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버풀의 이제 코메티오처럼 뭐 리스 윌리엄스, 리스 윌리엄스는 이제 팀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 리버풀이 뛰게 했었고 뭐 오장 카박, 리버풀 유스는 아니고 임대로 데려왔지만 기대주였던 카박, 뭐 영입으로 데려왔죠. 그때 임대로 그 선수들과 다르다. 조고멘즈도 한참 때 되게 많이 이렇게 떴었잖아요. 어린 나이에. 조고메스도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고메스는 진짜 터진 것 같아요. 멀티 포지션으로 팀이 없어서는 안 돼. 만능 백업의 역할을 하고 풀백들도 많이 보니까 그죠? 이제는. 콴사의 어떤 그 천장을 어디까지로 보시나요? 저는 이제 주전급 선수로 추후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아직은 이 선수가 2003년생이잖아요. 네. 만 나이가 21살인데 다음 감독이 지금 만약에 링크가 뜨고 있는 아모린 감독이 정말 온다고 한다면 왼발 센터백은 분명 데려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반다이크, 코나테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저는 또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주전으로 맡기는 것은 조금 두고 보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콴사는 근데 충분히 주전급으로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좋은 포텐셜을 지니고 있다. 실링은 그러면 소위 말하는 천장. 퍼디넌드급? 어디까지 간다? 캐러거보다 높을 것 같다? 캐러거보다는 높을 것 같다. 예. 높아야 된다. 강의에 대한 이야기. 네. 아니 캐러거도 좋은 선수 맞는데 맞아요. 캐러거도 레전드지. 레전드 맞아요. 반다이크랑 오히려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반다이크의 한 80% 정도? 그러면 그러면 엄청나게 대단한 수비수네. 이게 천장이에요. 너무 좋겠다. 나머지 20%는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도는 반다이크가 진짜 빠른데 그렇죠. 콴사는 순간적인 둔함이 있어요. 근데 이번 브라이튼전을 통해서 이 선수도 속도가 붙었을 때는 속도전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그런 걸 선수들이 보여줬는데 있죠. 좀 붙는 가속이 네.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간에 최고 속도는 높은 선수들. 근데 반다이크는 진짜 민첩해서 아무 단점이 없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근데 콴사는 민첩함에 약간의 단점이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최대치라면 80%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센터백들은 가속도 붙다 보면 벌써 실점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선수들이 있죠. 민계사가 예전에 그랬거든. 지금 민계사 이 머리에 떠올랐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가속도 붙으면 실점하고 이미 있는 실점. 거지. 예. 팍 하고 뛰어가야지. 형 아직도 그 민계사 그 달리기 그거에 대한 그게 내가 아니, 민계사보다 아니, 빠르다. 민계사보다 빠르다. 셀타비고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콴사는 리버풀의 최근에 유망주들이 또 타율이 좋아서 그렇죠. 그 전진 패스를 잘 뿌려줘요. 콴사의 또 다른 장점은 빌드업에 있다고 보는데 현대형 센터백이잖아요. 이 또한 반다이크와 비교하면은 최대치는 80% 정도 예상합니다. 그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반다이크의 80%면 어떤 선수급인가요?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이 정도까지는 안 다치는 코나테? 저는 반다이크가 월클이라고 봤을 때 월클의 80% 정도면 리그 상위권 센터백 정도라고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반다이크의 최고점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죠? 한
지지난 시즌 정도의 반다이크. 약간 인간미 있는 반다이크. 부상 복귀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황희찬 만나기 전 반다이크. 근데 저는 그 빌드업은 80%에서 아니면 50%로 떨어뜨릴게요. 왜냐면 반다이크 빌드업은 수비도 반다이크가 너무 잘하는데 빌드업이 많이 떨어져요. 대단하죠. 알론소가 보여줬던 롱패스를 반다이크가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환사의 빌드업은 반다이크의 반 정도 돼도 충분하다. 물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콴사 차비 받고 수비 맨디 받고 콴사 받았으니까 마지막 얘기는 이거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페네르바체랑 트라브존스 경기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습니다. 관중들이 내려와서 트라브존스 팬이죠. 내려와서 이 페네르바체 선수들을 막 가격을 하고 완전 난장판이 됐어요. 네. 그래서 페네르바체는 지금 구단 차원의 어떤 제대로 된 책임 그렇죠. 처벌해라. 해야죠. 처벌과 징계를 명확하게 내려야죠. 뭐 이거는 사실 이미 내용이 나온 거니까 저희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건 뭐 누가 명확하게 잘못을 한 거니까. 이 영국 보도 이런 걸 보면 페네르바체 주주들이 모여서 이거 우리 제대로 이거 안 될 경우에 리그 나가버리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으나 과연 리그 탈퇴가 어떤 형태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정말 가능하죠. 연맹에서 나간다 그러면 나가야지. 네, 이게 논의가 된다면 그럼 어느 쪽으로 소속이 될 것인가. 이게 우리가 프리미어리그를 보다 보면 웨일즈 팀들이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런 거 마냥. 스완제 카디프 이런 팀. 네. 웨일스도 웨일스의 리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팀들은 잉글랜드 리그로 들어와서 뛰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미국 스포츠 중에 캐나다 팀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있죠, MLB도 있죠. 그렇고 예. 뭐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뭐 캐나다가 주축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지역적인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만 그런 일이 좀 벌어지죠. 네. 제가 지금 그래서 구글 지도로 세계 지도를 보고 있는데 지구본을 굴리고 있거든요. 예. 불가리아가 되게 가깝네요. 이스탄불이랑. 지금 페네르바체에 있는 선수들이 여러분 방금 형이 찬호 얘기한 것처럼 보누치, 프레드, 바추아이도 있죠. 제코, 타디치, 바추아이, 조슈아 킹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조슈아 킹. 근데 이거 누가 받아줄지도 문제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팬들 그건 그렇죠. 다른 나라 리그에서 네. 받아줘야 일단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잖아요. 네. 전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정말 만약에 페네르바체가 나간다. UEFA에서 한번 제재할 것 같습니다. 안 돼. 안 돼. 너네 일 피곤하게 하지 마라. 참아. 남아. 기다려. 야, 우리 전통성이 있지 않냐? 그러면 UEFA를 벗어나야 됩니다. AFC로 와라. 그치. 예전에는 터키가 그렇지, 터키가. 터키가 월드컵 예선할 때 아시아에서 했었어. 이스라엘도 했었고. 사실 이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이라고 볼 수 맞아요. 있잖아요, 튀르키예가. 그러면은 아시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ACL만 생각한 거 아닌가요 혹시? 맞습니다. 예. 근데 자국 리그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네. 가나요? 이란으로 가보는 거 어떨까요? 아, 이란 리그. 사우디는 받아주겠다. 사우디. 사우디는 받아줄 것 같아. 사우디는 야, 받아주겠다. 들어와. 사우디. 그럼 위치가. 야, 지원금도 많이 줄게. 위치가 또 있네. 예. 거리는 있을 거예요. 사우디는 진짜 받아줄 것 같은데. 사우디는 받아줄게. 오세요 할 것 같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제안했는데 너무 진짜로 받아가지고 페네르바체가 당황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심지어 이스탄불 팬들 사우디로 이동하는 거 다 전액 지원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도 정부 지원 받게 해달라. 아, 딱 이적하면서 그래, 지원금도 좀 야, 줘. 사우디로 가는데 우리도 정부 지원 받게 해줘.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런 일이 지금 보세요. 이게 사진 저희가 있는데 코너 플래그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선수를 찌르려고. 참.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있는 이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나가고 싶어 할 거야? 탈주합니다. 야, 이거 못 있겠다. 그건 아니다. 아유, 씨, 이렇게 되니까. 야, 페네르바체에 김연경 선수가 뛰지 않았나요? 그렇죠. 팀에? 네. 예, 예. 그렇죠. 그럼 김연경 선수가 페네르바체 회장하고 엄청 친하다던데. 그냥 가고 그렇다고요. 네. 뭐 K리그 아니 그냥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생각나서 아니 여배로 오는 건가요? 아니 그 예. 아니 뭐 영 뛸 데 없으면 K리그 2에서부터 시작해라. 투에서부터 자, 바로 우승할 것 페네르바체가 같은데? K리그로 온다. 그럼 그냥 K리그 1 우승 아닙니까? 우승권 팀이죠. 아니 저 그런데 ACL도 우승할 것 같은데요? 당장 ACL도 가능하죠. K리그 1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니, 제코 쉽게 아직도 열어주지 잘해. 않아요. 일단 한국 잔디에서 뛰면 다 적응해보고 가야 돼요. 아르나이치 제코 있었으면 올라갔어 인테르가. 아르나이치. 아이씨.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화내서 죄송합니다. 예. 그 연고전에 이태원으로 해야죠. 네. 아무래도 해외에서 오면 연극 네. 이태원으로 가야죠. 이태원으로 가야죠. 이태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찬영 유튜브 다시 한번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분. 예. 혹시 영주형 유튜브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 해주시고. 또영주입니다. 네, 네. 또영주 TV. 자, 그러면
그 페네르바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히든포는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